여러분이 미술탐정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림 뒤에 숨은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의 작품들 말이에요. 이제 여행이 시작될 테니 얼른 돋보기를 드세요. 우선 목록의 첫 번째는 로마예요. 맛있는 파스타를 먹은 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장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향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프레스코화를 그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신화예요. 사실 그 화가는 서서 그릴 수 있는 복잡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아담의 창조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저 프레스코화요. 이 걸작품의 작가인 이탈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확대된 뇌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뇌와 예술 작품을 겹쳐봅시다. 일치하는 것 같네요. 손의 시신경, 뇌하 숫자가 모두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떠다니는 녹색 스카프도 척추 동맥과 일치하는 걸로 보여요. 어떤 연구자들은 그게 미켈란젤로의 지식과 지혜를 묘사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기 위해선 심사숙고해봐야 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기차를 타고 피렌체에 도착해요. 잠시 젤라또를 빨리 먹고 나서 아카데미아 갤러리로 곧장 갑니다. 안에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는 5m 높이의 멋진 조각상이에요. 약 3년 동안 조각되었죠. 이걸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 동상의 진짜 표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면 그 얼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이 아주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분명 그의 몸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숨기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팔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느긋해 보이진 않죠? 미켈란젤로의 아이디어는 중요한 대결 직전에 다비드를 묘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결국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이탈리아는 예술품이 아주 다채로워서 아직 떠나기는 일러요. 여러분은 여전히 피렌체에 있습니다.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 방문해요. 이 박물관에서 많은 유명한 그림을 주최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또는 봄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예술품은 시작부터가 미스터리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의뢰된 정확한 해를 알 수가 없어요. 화가 조르지오 바사리가 마침내 이 작품의 이름을 생각해낼 때까지 몇 년 동안 제목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죠. 보통 비평가들과 대중이 이 그림에 감탄할 때 전경에 있는 인물들에 집중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작품은 보티첼리가 거의 동일한 정밀도로 46종 이상의 다른 식물종을 그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이 식물 그림들이 200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요. 너무 놀랍죠? 지금까지 인상 깊은 작품들을 많이 찾아봤네요. 계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합니다. 빛과 베레모 그리고 유명한 모나리자의 도시죠. 루브르 박물관을 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인 라 조콘다로 가요. 이 예술작품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중 몇 가지를 탐구해요.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어요. 역사학자들은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철저히 비교했어요. 그런데 어땠는지 아세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였어요. 미소 이론도 있어요. 치과 의사이자 미술 전문가인 조셉 바르토프스키가 모나리자의 미소 뒤에 숨은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요. 그는 모나리자의 팽팽한 표정은 앞니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해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또 2010년에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는 그림 안에 숨은 상징들의 모험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확대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V를 새겨 넣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다빈치의 서명일 거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에 있는 CE와 배경 다리의 아치 부분에 있는 7E 같은 다른 상징들은 여전히 아주 미스터리해요. 이번 건은 광범위하게 조사하셨군요. 물론 방문이 끝날 때 모나리자의 눈이 정말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보러 암스테르담으로 향해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독특한 렘브란트 그림을 보러 왔어요. 야경은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렘브란트의 기술은 빛과 그늘의 대비를 강조하는 명암법이라고 불려요. 1947년까지 미술 비평가들은 화가가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림에서 두꺼운 먼지층을 치우자 그 장면은 햇빛이 왼쪽 위에서 흘러내리는 대낮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제 제목을 주경으로 바꾸기엔 너무 늦었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안 반 고흐의 예술품만 취급하는 박물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반 고흐가 불과 10년이라는 인상적인 기간 동안 900개 이상의 작품을 그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어쨌든 반 고흐 박물관은 여러분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 컬렉션을 주최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반 고흐의 모든 그림은 노란색 음영이 지배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의 예술의 이러한 특수성은 반 고흐가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일부 미술 전문가들은 반 고흐의 치료법 중 하나가 그의 색 인식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더 많은 노란색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 여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여러분 목록의 다음 목적지는 영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셔널 갤러리로 갈게요. 여러분은 얀 반 에이크의 그림인 아르놀피니의 초상화를 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도 특이한 걸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전경에서 한 커플이 손을 잡고 대중을 응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벽에 있는 거울을 확대하면 방에 두 사람이 더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 속의 남자 인물이 거울에 비친 이 두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고 그 인물 중 하나가 반 에이크 본인이라고 해요. 이 화가가 남긴 워터마크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울 위에 여러분은 그의 화려한 사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 그리고 자기 미술에 몰래 숨어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인 카라바조는 자신의 유명한 그림 중 하나에 작은 이스터에그를 남겨뒀어요. 바커스의 말이죠. 이건 좀 찾기 어려워요. 그림의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반쯤 채워진 항아리에는 액체 속에 화가 자신의 작은 자화상이 숨어 있어요. 그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선 정교한 기술이나 최소한 아주 효율적인 돋보기 렌즈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엔 손에 붓을 든 남성이 있어요. 즉 카라바조가요. 재밌는 사실, 이 작은 자화상은 그림이 완성된 지 300년이 지난 1922년에 처음 발견됐어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잊혔었죠. 여행을 마치기 위해 여러분은 해외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시카고까지 날아가요. 시카고 현대미술관의 거대한 소장품들 중에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기타 치는 눈먼 노인 말이에요. 이 그림도 비밀이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엑스레이 기계와 아주 멋진 기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판독 결과는 피카소가 다른 미완성의 그림 위에 기타 치는 눈먼 노인을 그렸다는 걸 보여줘요. 피카소가 작품을 한창 그리다 포기한 반쯤 그린 여성 인물의 윤곽과 모양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떠오르는 예술가들은 비가 오는 저녁, 아델은 한 달간의 해외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델은 혼자 살았고 어머니가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델은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후 즉시 경찰을 불렀어요. 왜일까요? 보세요. 복도에 젖은 발자국이 있어요. 아직 젖어 있다는 건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델이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델의 발자국은 아니에요. 집에 누군가가 있어요. 뇌를 계속 작동시키세요.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카펜터 부인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에바, 제인, 그리고 미아예요. 미아가 현재 에바의 나이가 될 때 에바는 제인보다 나이가 2배 더 많아질 거예요. 누가 맞이고 막내는 누구일까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아는 지금의 에바만큼 나이가 들 것이고 제이는 그 나이의 절반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에바가 맞이고 제이는 막내입니다.
브라운 부인은 반려동물 금지 정책을 가진 아파트의 주인입니다. 물고기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부인은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위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다음날 그녀는 아파트 두 채를 조사했습니다. 고양이는 어느 아파트에 살까요? 보세요. 이 아파트 구석에 고양이 집이 있어요. 고양이는 여기 사는 게 틀림없어요. 에스맨은 숲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마녀의 집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물약을 만드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먼저 에스메가 마녀를 도와주면 에스메를 도와주기로 동의했죠. 마녀가 물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벌레, 비밀 약초, 마법의 가루, 그리고 말린 버섯이었어요. 마녀는 어떤 순서로 재료를 넣어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기억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중 적어도 2가지 재료보다 먼저 가루를 첨가해야 된다면 가루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가 됩니다. 하지만 버섯이 가루보다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버섯이 제일 먼저 첨가되고 그 다음이 가루예요. 그 다음은 벌레가 되고 마지막은 비밀 약초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전 세계 화랑에서 유명한 그림을 훔치는 도둑이 있어요. 전 세계의 경찰은 강도가 다른 장소에 숨긴 그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첫 번째 비밀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복제품과 함께 상자에 저장됩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하나만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꺼낸 후에 남은 그림과 함께 상자가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첫 번째 시도에서 원본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상자가 있어요.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와 복제품이 들어있어요. 어느 것이 원본일까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원본을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예요. 제대로 맞추셨어요? 다음 상자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쉽게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복제품은 진짜와 비슷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네, 이것이 진짜 모나리자입니다.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돌려줄게요. 네 번째 상자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인 밤의 카페 테라스가 있습니다. 진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원본은 여기 있어요. 그림을 구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헝가리 예술가의 그림인 늙은 어부입니다. 어느 그림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이거요. 축하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그림이 발견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한 형사가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어요. 하지만 밤에 누군가가 그의 옆 호텔방에 침입해서 귀중품을 모두 훔쳤습니다. 아침에 형사는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고 3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어요. 그들은 모두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잭은 말했어요.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해서 밤새 자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밤에 밖에 나갔었어요. 한두 시간 전에 제 방에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여자예요. 그 여자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형사는 누구를 체포해야 할까요? 잭을 체포하세요. 그는 저녁 늦게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햇볕에 탔을까요?
저녁에는 해가 뜨지 않아요. 사실은 호텔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엘라이자는 깊은 숲으로 산책을 나갔고 오래된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죠.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등 뒤로 문이 잠겼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집이었어요. 3개의 출구가 있었지만 모두 위험해 보였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동작 센서가 달린 레이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서는 바닥은 용암으로 만들어졌고 닿는 모든 것을 태웠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한 초식 공룡이 있었습니다. 엘라이자는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 입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공룡은 멸종되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초식 공룡은 식물만 먹을 거예요.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한나는 집에서 쉬면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층을 혼동했나 봐요. 막 이사 왔거든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떠났을 때 한나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을 했을까요? 문제는 그 남자가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을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경찰이 또 다른 도난당한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상자에 들어있고 각각 복제본이 있으며 하나만 꺼낼 수 있어요. 예술품을 구할 준비가 됐나요? 첫 번째 작품은 그랜트 우드가 그린 아메리칸 고딕입니다.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어요. 맞히셨나요? 좋아요. 두 번째 상자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입니다. 원본의 소녀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다음 작품은 살바도로 달리의 기억의 지속입니다.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도난당했고 그것을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복제품이고 이것은 원본입니다. 원본을 구하셨나요? 2개만 남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번째 상자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원본인지 결정해야 해요. 어느 걸 선택하셨나요? 물론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인 카지미르 말레미치의 신비한 검은 사각형을 구할 때입니다. 원본을 찾을 수 있나요? 쉽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들은 모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니키는 게임쇼에 참가했고 우승했어요. 그녀는 몽클레어 자켓, 비비안 웨스트우드 지갑, 그리고 페라리라는 3가지 특별한 상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원본과 복제품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가 올바른 상품을 고르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몽클레어 자켓 2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예요. 니키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예요. 로고가 정확하니까 원본이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2개의 동일한 지갑입니다. 하지만 하나만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진품이에요. 어느 걸까요? 정확한 로고가 있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매년 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방문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기념물 중 하나예요. 워싱턴 기념비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하지만 직접 봤거나 사진을 검색해서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면 분명히 두 가지 다른 색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궁금했다면 디자인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인 워싱턴 국립기념물협회는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 프로젝트는 1850년대에 보류됐어요. 당국이 공사를 재개하는 데는 25년이 더 걸렸어요. 1884년에 기념물의 위쪽 3분의 2를 완성했죠. 분명 다른 곳에서 갖고 온 대리석을 사용했고 시간이 흐른 후 이 물질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건 어려웠죠. 이 두 부분은 처음에는 아주 비슷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바람, 비, 그리고 침식으로 인해 결국 다른 색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만 눈에 띄는 대리석의 세 번째 부분도 있어요. 건설업자들은 처음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대리석 공급업자에게 갔지만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다른 공급업체로 바꿔야 했는데 이 실수로 대리석에 세 번째 음영이 생겼어요. 앞에 가야만 눈에 띄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기념비에 두 가지 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건설자들은 이 차이를 꽤 빨리 알아냈고 처음 것과 비슷한 대리석의 종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재료도 결국 대부분의 날씨 조건 때문에 다른 색으로 변했어요. 여러분은 다음 여행지를 찾기 위해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으로 자유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칭퀸테레라는 작은 이탈리아 마을을 놓치지 않으셨겠군요. 사진작가들과 세계 관광 여행자들 사이에서 이곳이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밝게 칠해진 건물들이 수정처럼 투명한 바닷물과 멋진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들은 녹색에서 노란색 또는 심지어 밝은 분홍색까지 다양한 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인기 있는 게 놀라운 것도 아니죠. 지구에 실존하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림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집들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밝을까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어부들이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물에서도 집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집을 다양한 색으로 칠하곤 했다고 해요. 이제 몇몇 다른 건물들은 너무 독특한 색으로 되어 있어서 거주자들이 법으로 색을 바꾸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인도에서는 자이푸르라고도 알려진 핑크시티의 경우가 있어요. 칙칙한 장미색에서 자홍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홍색조의 수많은 건물들이 있죠. 이 인상적인 색상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소문에 의하면 당시 인도의 마하라자였던 사와이 람싱이 알버트 왕자가 방문하는 동안 그를 환영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온 마을을 분홍색으로 칠했어요. 물론 궁금증이 생기죠. 왜 다른 색이 아닌 분홍색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이 색은 환영받는 장소나 환대의 장소를 미묘하게 암시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자이푸르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색 도시가 아니에요. 이에 버금가는 푸른 도시가 모로코에 위치해 있어요. 셰프 샤우엔이라고 해요. 어떤 현지인들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색을 상징하기 위해 이 도시가 파란색으로 칠해졌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집을 파란색으로 칠하면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집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모기를 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색깔이 바다의 파도와 닮았다고 믿는데 생각해보면 곤충들에겐 그다지 있고 싶은 곳은 아니죠. 이 건축물은 사랑의 도시에 부인할 수 없는 상징이 되었어요. 아, 에펠탑. 갖고 온 바게트 냄새가 나네요. 안 그래요? 에펠탑도 약간의 색채 비밀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 유명한 프랑스 기념물은 근래에 밤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런 색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 탑을 세우고 이름도 지어준 엔지니어는 귀스타브 에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탑에 사용된 첫 페인트인 아주 밝은 빨간색이 녹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처럼요. 하지만 완공 이래 에펠탑엔 황토색, 노란색, 그리고 몇몇 갈색 색조와 같은 많은 다양한 색이 칠해졌었어요. 한때 옴브레 페인트 효과까지 사용했죠.
탑이 하늘에 닿자마자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 대만의 무지개 할아버지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의 이름은 황용푸이고 그의 이야기는 2000년대 후반에 시작돼요. 그가 공식적인 마지막 거주자였기 때문에 지역 당국은 현대식 아파트 단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의 작은 마을을 막 무너뜨리려던 참이었어요. 슬픔에 대처하기 위해 그는 마을에 있는 집들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새, 고양이, 그리고 결국엔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010년 한 지역 대학생이 이 작은 DIY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죠. 모금 캠페인의 도움으로 이 작은 마을은 현재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지방당국이 결국 계획을 포기한 게 당연하네요.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말인데 실제로 거대한 책장처럼 보이는 도서관이 있어요. 아니요, 이건 환타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실제로 이걸 지었어요. 캔자스 시립 공공도서관의 정면 중 하나는 책꽂이에 늘어선 평범한 책 줄처럼 보여요. 그 책들의 높이가 8m고 폭이 각각 3m니까 실제로 평범하진 않아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 책벌레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바구니는 뚱냥이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건물이에요. 네, 저기에 사실 바구니처럼 생긴 건물이 있어요. 오하이오주 뉴워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공예 나무 바구니 생산업체인 미국의 롱가 버거사의 본사 역할을 하기 위해 지어졌었어요.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방 건축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로 유명해요. 그건 건물이 그들의 기능이나 목적을 모방하도록 지어진 시기의 디자인 유형이에요. 건물은 16,700평방미터를 차지해요. 짓는데 약 385억 원이 들었고 1997년에 완공되었어요. 7층에 중앙 아트리움이 있고 또 자연광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리 천장이 있어요. 이 거대한 바구니는 2개의 강철 손잡이로 덮여 있어요. 여기엔 얼지 않도록 하는 발열체가 갖추어져 있어요. 또 이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유리 아트리움을 겨울 동안 떨어질지도 모르는 얼음으로부터 보호해줘요. 독일 다름슈타트에는 1990년대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 단지가 있어요. 발트슈피랄레라는 이곳은 멋진 디자인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이름은 문자 그대로 숲의 소용돌이로 번역돼요. 이것은 지붕이 녹색이라는 사실과 함께 건물의 계획을 의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색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용돌이 치는 건물에는 단풍나무와 라임나무가 있는 지붕에 잎이 떡 벌어지는 숲이 있어요. 이 독특한 건축물은 2000년에 완성되었어요. 105개의 아파트와 100개 이상의 창문이 있는데 각각 특정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인 12층 건물에는 카페와 바도 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요. 공사의 모든 모서리가 다듬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시를 방문한다면 큐브 집을 놓치지 마세요. 이 독특한 건물들은 도심과 로테르담 블라크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보도교 위인 지상에 있어요. 20세기에 로테르담시가 파손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최첨단 건축 양식 설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네덜란드 건축가 피트 블룸은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을 지상에 남겨두는 기능적인 주택 설계를 시작했어요. 그는 숲과 나무와 같은 단순한 요소들로 이 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각 집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나무줄기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육각형 기둥 위에 놓여 있어요. 이 각각의 기둥에는 잘 정돈된 생활 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어요. 동화에서 막 나온 것 같아 보이는 집의 또 다른 예는 노틸러스 하우스예요. 멕시코시티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조개 껍데기 같은 모양으로 이것은 바이오 아키텍처의 초기 표현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디자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하비에르 세노사인이에요. 그는 가우디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바이오 아키텍처의 개념은 건물들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구조물을 기반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역 역사와 전통을 상기시켜 주어야 하죠.
건축업자들에 따르면 노틸러스 하우스에는 저장 공간이 많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 구조물은 내진 설계와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빌딩을 장식하고 있는 수백 개의 무지개색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디자인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형성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디자이너가 세심하게 고안한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이 놓여있는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디자인은 너무 기발해서 우리가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몇 가지를 살펴보죠. 책꽂이를 장르, 알파벳 순서 또는 책 표지 색상별로 정리하시나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면 집이 도서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작은 가지형 선반을 사용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저자하는 사용자가 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 등의 성만 표기해요. 하지만 이 레이 브래드버리 책의 디자이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는 레이라는 이름에 브래드버리라는 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책 등에 있는 알파벳에 RAY를 다른 색으로 칠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자의 이름과 성이 모두 강조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가요? 별론가요? 책 이야기를 하자면 조지 오웰의 이 작품은 400만 부 이상 판매됐어요. 유명한 소설 1984는 소위 빅브라더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책의 내용을 천재적인 방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문학을 매체로 언급하기도 해요. 이 디자이너 대단하네요. 반 고흐의 이야기에 대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반 고흐 몰입형 체험 선물 가게에 전시했던 이 디자이너는 반 고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 머그잔 세트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선물하시겠어요? 한 사람은 귀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붕대가 되도록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네요. 그냥 반 고흐의 얼굴이 그려진 평범한 머그잔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저처럼 할머니의 뻐꾸기 시계가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이소룡이 시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디자이너는 다리에 이소룡을 더하고 탄성을 더하면 시계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글쎄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는 통하는데 전체는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죠. 디자인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마케팅 캠페인에 예는 무수히 많지만 이 캠페인은 꽤 기발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맥락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는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반복되는 첫 음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광고는 네덜란드 말더듬증 재단이 2021년에 제작한 말더듬증 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광고예요. 멋지지 않나요? 최고의 빌보드상 후보에는 BBC에서 드라큘라를 각색한 이 광고가 있어요. 뱀파이어는 대낮에 나타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은 자연광을 유리하게 사용했어요. 해가 지고 하늘에서 달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드라큘라의 얼굴 그늘이 나타나죠. 진짜 대단하죠? 문구 쇼핑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펜, 연필, 지우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일반 지우개를 후지산으로 만든 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가장 좋은 점은 인터랙티브하다는 점이에요. 모서리들만 사용하면 지우개가 순식간에 아름다운 산으로 변해요. 체스를 두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디자이너 에디션 세트는 체스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1923년 디자이너 요제프 하르트비히가 바우하우스 체트 세트를 고안해냈습니다. 여기에는 말처럼 생긴 말도 없고 왕관을 쓴 여왕도 없어요. 대신 나무 조각들은 게임 중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됐어요. 하지만 100% 정확하진 않아요. 폰을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스마트한 물건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스마트 TV, 스마트 자동차, 냉장고 등등 말이죠. 하지만 스마트 명함은 처음 봐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해보세요. 카드를 반으로 나눌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하세요. 절반은 한 배우자에게, 절반은 다른 배우자에게. 그리고 두 부분 모두에 여전히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어떤 갤러리에는 스테이크 가게 옆에 스케이트 가게가 있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긴 하죠. 고기 스케이트보드예요. 뭐 이상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감히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좋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나쁜 디자인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도로 표지판이 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들은 이 표지판이 너무 시각적으로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표지판이 뭘 옹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 표지판은 자전거를 찬성하는 표지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말도 해야겠네요. 인상주의 화가가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부드러운 붓질을 사용했던 미술사 시대예요. 멀리서 보면 약간 픽셀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웨어 브랜드는 이 아이디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이 안경을 사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통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영리하지 않나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포스터의 디자이너가 이 포스터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줄거리를 따라가기 위해 두뇌를 열심히 사용하게 만드는 영화 중 하나예요. 캐릭터도 그렇고요. 모든 색상들도요. 이 디자이너는 영화의 본질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배수관보다 더 지루한 건 별로 없어요. 물론 미학적으로요. 배수관의 디자인은 보통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19세기의 건축가들이 용에 중독되어서 이런 배수관으로 건물을 많이 지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프랑스를 방문하면 이런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해야겠네요. 정말 멋져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 리모컨 지팡이와 함께 제공되는 호그와트 문장 모양 야간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지팡이인데 항상 갖고 싶었어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백상아리가 먹이를 공격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칼홀더. 정말 멋지네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꽤 영리하죠. 칼이 상어에 벌어진 턱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조율돼 있거든요. 게다가 디자인도 귀엽고요. 저는 아주 좋아요. 이전에 레드핫 칠리페퍼스를 좋아했다면 지금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들의 로고는 유명한 빨간 별이에요. 호주 퍼스에서 열린 콘서트 티켓에는 콘서트장을 오가는 교통편이 포함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 정보를 광고하기 위해 빨간 별 모양을 도로로 사용했어요. 예술과 음악이 실생활을 만나 빛을 발한 멋진 사례 중 하나죠. 마케팅의 기본 규칙 중 하나는 대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매트리스 광고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콜로라도에는 딱 맞아요.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신선한 눈을 파우더 스노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즐기려면 숙면을 취해야 하고요. 멀고 먼 은하계에서, 농담이고요. 바로 우리 은하계에서 폭스바겐은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중 하나인 비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다스베이더와 똑같이 생겼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불쌍한 루크. 그는 어디에서나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봐야 할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천재적인 디자인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알려주세요. 미래의 멋진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인공지능이 건축의 세계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공지능은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건축가에게 신선한 충격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새 도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세요. 우선 도시가 얼마나 바쁘고 압도적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순항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AI 덕분에 교통 흐름이 꿈처럼 원활해져요. 더 이상 끝없는 정체는 없습니다. 도시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파악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마치 구석구석에 슈퍼히어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는 일은 이제 잊으세요. AI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시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교통부터 안전, 심지어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센서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통해 도시 계획가들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길을 걷다가 특별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곡선과 특징이 다른 건물들과 차별화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천재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가지의 놀라운 건축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매우 똑똑한 디자인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건축가를 위한 AI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설계 옵션을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가장 적합한 자재와 건물을 위한 완벽한 배치 등을 고려하죠. 또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치를 계산하여 건물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물을 절약하며 폐기물을 전문가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 결과는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미래의 도시 풍경에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멋진 미래형 건물은 어떠세요? 이 놀라운 건물은 전통적인 벽돌과 모르타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건물은 3D 프린팅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가는 AI의 도움으로 모든 복잡한 세부 사항을 설계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현장 조건이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어요. AI 알고리즘은 설계를 최적화하는 마법을 발휘하여 놀랍도록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3D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멋진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기계와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이 예쁠 뿐만 아니라 튼튼하기도 한지 확인하기 위해 AI가 개입합니다. 미래의 도시에서 3D 프린팅은 건축가를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될 거예요. 3D 프린팅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부터 복잡한 디테일까지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AI는 건물을 멋지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아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래형 오피스 빌딩에 들어섰다고 가정해보죠. 기분에 따라 조명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온도가 완벽하게 설정됩니다. 이 미래형 건물은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조명을 제어해서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를 관리해서 항상 아늑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요. 심지어 보안을 주시하고 작은 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해결하죠. 즉, 스마트 빌딩은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해서 지구와 비용을 절약합니다. 멋진 점은 이 모든 것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층 빌딩을 수직숲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최근 인도의 한 건축가는 인공지능의 힘에 매우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봇과 협력해서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루한 로봇 세상 대신 멋진 무언가를 목표로 했어요. 유토피아 기술, 미래형 타워와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건축가와 AI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드저니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건물이 울창한 수직숲으로 뒤덮이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조형물로 장식된 세상을 상상해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했어요. 건축가인 마나스 바티아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는 AI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죠. 건축가와 AI가 협업해서 놀라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미래를 상상하죠. 바티아는 프로젝트에서 AI에게 공생과 속이 빈 구조물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했고, AI는 속이 빈 나무 속에 자리 잡은 아파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건물 자체가 살아 숨쉬는 자연의 일부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바티아는 건축에서 자연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포용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무를 중심으로 지어진 건물부터 온도를 조절하는 파사드까지 그는 건축과 자연을 조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바티아 같은 건축가와 AI의 초능력 덕분에 도시의 미래는 놀랍도록 발전할 거예요. 자연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하세요.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손꼽아 기다려봅시다.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단단한 벽돌이 아닌 풍선으로 만든 고층 빌딩은 어떨까요? 바르셀로나의 건축 사무소인 주모는 인공지능의 마법을 이용해 이 흔들리는 구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팽창식 상부 구조물은 하늘의 조명 풍선처럼 미래 도시 위로 솟아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 풍선 건물이 지속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높은 높이까지 펌핑할 수 있고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데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재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로 구동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휴, 미래는 로켓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건축가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인공지능을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건축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공지능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으깬 바나나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진 않으시겠죠? 게다가 인간에겐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란 점이에요. 인공지능에는 감성 지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인공지능은 똑똑한 천재지만 인간이 공간에서 갈망하는 감정과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디자인의 인간의 손길, 즉 집에 온 것 같다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짐을 챙겨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로 떠나보세요. 파리, 사랑의 도시, 눈부신 빛의 도시, 또는 어떤 애칭도 좋아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최대한 많은 비밀을 밝혀내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행책 잘 챙기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 방문한다면 큰 인상을 남길 거예요. 전통적인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 루브르 피라미드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죠.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예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루브르 박물관 안뜰에 있는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통과하면 돼요.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잠시 멈춰서 피라미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루브르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루브르 박물관의 본관, 일명 루브르 궁전은 11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전에는 이곳은 성이었어요. 해자와 지하 감옥으로 가득하고 용은 실존하지 않으니까요. 안타깝게도요. 어쨌든 이 궁전은 프랑스 왕 필립 2세의 의뢰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박물관 지하에서 중세 루브르 박물관의 일부를 볼 수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박물관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는 이 건물을 프랑스의 귀중한 예술품 컬렉션을 전시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유리 피라미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떠올랐어요. 당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루브르 박물관의 대대적인 개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랜드 루브르라고 불렸고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입구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됐죠. 80년대에는 이미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구가 종종 혼잡해지곤 했는데요. 그때 외국인 건축가 이에오 밍페이가 등장합니다. 미테랑은 페이를 고용해 박물관의 새 파빌리온을 연결하는 입구를 만들게 했어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꽤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톤에 달하는 유리와 철을 사용했으니까요. 유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유리라고 불리는 건데 녹색이나 파란색이 전혀 없이 완전히 투명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거였어요. 페이는 방문객들이 유리에 방해받지 않고 주요 건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유리 색상을 제대로 맞추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페이가 피라미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는 정육면체와 심지어 방구를 디자인하는 실험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 건물에는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뜰 조각이 너무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대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영감을 받아 피라미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고대 이집트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소장돼 있으니까 그럴만하죠? 그냥 제 추측이에요. 문제는 프랑스인들이 꽤 비판적이었다는 점이에요. 1988년 루브르 피라미드가 완공된 후 이 건물은 매우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현대식 건축물에 대한 여론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함께 온갖 종류의 이상한 셀카를 찍어요. 하지만 당시 현지인들은 현대 건축은 루브르 박물관의 르네상스 양식이나 건물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프랑스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런.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다 보면 사람들이 이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어떻게 청소할까 궁금해지시죠? 유리로 된 경사면을 청소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처음에 박물관 관리부는 산악인을 고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청소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 유리에 묻은 더러운 부분을 모두 청소할 수 없을 땐 직접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루브르 피라미드도 로봇이 청소해요. 미래는 이미 다가왔다고들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위층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 멋진 피라미드가 아래층에서 거꾸로 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하 쇼핑몰 같은 곳인 캐러셀 디 루브르의 채광창 역할을 하죠. 아니면 박물관의 메인 로비일 수도 있고요. 저기 보세요. 애플 스토어가 있네요. 프랑스 사람들은 에펠이라고 발음하지만요. 이제 리슐리 외관, 설리관, 대논관 등 박물관의 3가지 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논부터 시작할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약 3만 5천 점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하루에 모든 작품을 관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술 애호가라면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셔야 할걸요? 하지만 한 작품당 약 30초씩 소요되는 모든 예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루브르 박물관을 100번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물관은 정말 거대해요. 그래서 로비 입구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까지 가려면 걸어서 10분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 다빈치의 걸작을 잘 찍을 수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모나리자는 한때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야간에 빈센조 페루지아라는 남자에게 도난당했었죠. 박물관 직원이었는데 수사관들은 그가 20세기 최대의 미술품 절도 사건으로 알려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 내부에서 잠을 잤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빈센조는 모나리자를 소지품 사이에 숨기고 박물관을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에서 그림이 회수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사라져 있었어요. 어쩌면 모나리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네요. 미술사 애호가라면 모나리자를 둘러싼 많은 이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네요. 또한 2010년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숨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기호들은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확대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V를 새겨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다빈치의 서명이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의 C2와 배경 다리 아치의 72라는 다른 기호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반면 라 지오콘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박물관의 설리관으로 가볼까요? 가는 길에 그림책이나 캔버스를 들고 그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앉아있어도 될까요? 네, 루브르 박물관의 매우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에꼴 디 루브르라는 미술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과 다른 파리 기관의 학생들은 그림 앞에 앉아 그림을 모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유망한 젊은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르누아르, 모네, 푸생의 작품을 모사하며 화가가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투어를 마치기 위해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고대 해자를 방문합니다. 원래 루브르 박물관이 성이었을 때 그 일부였던 해자 말이죠. 1980년대에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 덕분에 이 부분이 밝혀져 2016년부터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성의 모습을 재현한 로또에 당첨된 후 제러드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큰 빌라를 샀고 걸작에 투자하기 위해 미술상을 고용했어요. 미술상은 제러드에게 그의 수집품으로 비싼 골동품을 사게 설득했어요. 어느 날 제러드의 딸이 그를 방문하러 왔어요. 그는 동상에 대해 자랑을 했죠. 하지만 딸은 웃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기꾼이 제러드를 속였다고 말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조각상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Made in China라고요. 웬디는 동네 독서 클럽의 회장이에요. 멤버들은 보통 그녀의 집에 모이는데 왜냐면 그곳은 넓고 아름답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누군가가 클럽 미팅이 끝난 후 그녀의 서재에서 웬디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녀는 누가 그랬는지 보지 못했어요. 다음날 경찰관이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멜라니는 그날 밤 일찍 모임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밤에 파리로 날아가야 했죠. 켈리는 자기가 웬디 집을 마지막으로 나왔지만 수상한 점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에이미는 남편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그날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멜라니예요. 파리로 날아갔다면 파리에 있어야 하는 게 맞겠죠? 이 멋진 들판을 보세요. 이상한 게 보이나요? 여기 있는 이 해바라기요. 조씨는 큰 국제공항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요. 어느 날 그는 청소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의 개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조씨는 누가 개의 주인인지를 알아내야 했죠. 이 승객들을 보세요. 이 중에서 개 주인을 알아볼 수 있나요? 저기 있는 남자 가방에 뼈가 있네요. 그리고 바지에는 개털이 묻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 무늬 좀 보세요. 다른 이모지를 찾을 수 있나요? 저기 있는 앵무새 날개가 달라요. 제이슨은 최근에 미술관 보조로 고용됐어요. 어느 날 아침 많은 양의 짐을 받았어요. 중세 시대의 희귀 그림 5점이었죠. 제이슨은 즉시 그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그림 5점 중 2점이 가짜라고 말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그림 배경에는 고층 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진짜 같아 보이지만 하늘을 보세요. 새들 사이를 나는 비행기가 있네요. 이 사진 보세요. 다른 이모지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는 녀석들이요. 긴 장거리 여행 후에 릴리는 마침내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의 결혼식 장소에 도착했어요. 음식은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릴리는 배가 고팠죠. 그래서 그녀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불이 꺼졌고 릴리는 기절했어요. 릴리는 다음날 다른 모든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심한 두통을 느끼며 깼어요. 아무도 파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죠. 이 2장의 사진을 보세요. 불이 꺼지기 전과 꺼진 후에 찍힌 거예요.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풍선이 터졌어요. 누군가가 그걸 수면가스로 채웠어요. 이 사람은 모두가 잠들길 원했죠. 아마 신부가 도망가는 걸 돕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그녀가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질은 미술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미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어요. 벽 전체와 학생들의 그림이 페인트로 얼룩져 있었어요. 질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그 전날 하루를 쉬어서 교실을 청소하지 않았어요. 질의 제자인 로지는 오후 6시에 스튜디오를 나왔다고 했어요. 그땐 모든 게 정상적이었다고 해요. 다른 학생인 릭은 자신의 그림을 자랑하려고 여자친구를 스튜디오로 데려왔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후 8시쯤 나왔어요. 이 난장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고양이요. 열린 창문을 통해 스튜디오로 들어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는 왜 친구를 포박했을까요?
보름달이에요. 친구가 늑대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무서워졌죠. 두 남자가 돈 자랑을 해서 힐러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전용기 근처에서 찍은 셀카를 보냈죠.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전보 제트기를 조종하는 자신의 사진을 보냈어요. 누구의 급여가 더 높을까요? 조종사들이 돈을 잘 벌죠. 그러니 두 번째 남자가 확실히 부유할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아마 그냥 공항에서 일할 거예요. 4명의 예술가들이 풍경을 그리기 위해 공원에 모였어요. 첫 그림을 다 그린 후 빌은 화장실에 갔어요. 빌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망가진 걸 알게 되었어요. 매우 화가 나 친구들에게 물었죠. 스티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어요. 모두에게 줄 커피를 사러 갔었거든요. 딜런은 그림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아름다운 여성과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켈리는 공원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켈리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캔버스는 왜 비어있죠? 스티브는 대학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려고 다른 학생들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으로 갔죠. 샘, 질 그리고 줄스는 각각 카푸치노를 주문했어요. 레베카, 피터 그리고 헬렌은 각각 에스프레소를 시켰어요. 스티브는 어떤 음료를 주문했을까요? 카푸치노 아니면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요. 스티븐의 이름에는 레베카, 피터, 헬렌과 같이 E가 2개 들어있어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코코넛은 다른 코코넛만큼 신선해 보이지 않네요. 헨리는 거리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녀가 헨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포털을 열고 헨리를 잡고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헨리는 그녀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마녀는 이제부터 너는 날 영원히 섬겨야 할 거다 라고 말했어요. 헨리의 주머니엔 공책과 펜이 있었어요. 그는 마녀에게 제가 이 노트에 당신의 몸무게를 적으면 저를 놓아주실 건가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마녀는 매우 흥미로워하면서 동의했어요. 헨리는 뭔가를 적었고 그녀는 그를 놓아줘야 했죠. 뭐라고 썼을까요? 약속대로 헨리는 당신의 몸무게라고 썼어요. 이 이모지로 음식을 추측할 수 있나요? 초밥이에요. 이건 어떤가요? 핫초코. 한 단계 더 높여봅시다. 이 이모지로 음식을 추측할 수 있겠나요? 피자예요. 이건 어떤 건가요? 치즈버거예요. 이 이모지로 음식을 추측할 수 있나요? 과일 얼음이에요. 이 콤비는 어떤가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맞아요.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예요. 다음 제품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이걸 엄청 좋아할 거예요. 땅콩 버터 쿠키예요. 그리고 이 조합은 어떤가요? 맞아요. 샐러드예요. 최근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비싼 드레스를 사줬어요. 그는 드레스를 옷장에 두고 집을 나갔어요. 돌아왔을 때 그는 드레스가 없어진 걸 보았죠. 그날 집에는 3사람만 있었고 그는 그들을 신문했어요. 잭의 여동생 로라는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잭의 엄마 로즈는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잭의 이모 니나는 하루 종일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누가 드레스를 훔쳤나요? 잭의 엄마였어요. 정원에는 꽃이 없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다른 이모지를 찾을 수 있겠나요?
저기는 이거예요. 어느 날 파란색 씨, 빨간색 씨, 그리고 흰색 씨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그들이 재킷을 벗었을 때 파란색 씨는 각자가 성과 다른 색의 셔츠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의 관심을 끌었죠. 흰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놀란 표정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네요. 파란색 씨, 당신 말이 맞네요. 각각의 남자들이 무슨 색을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나요? 파란색 씨는 흰색이나 빨간색 셔츠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다른 남자가 흰색 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죠. 그 뜻은 파란색 씨는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흰색 씨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빨간색 셔츠는 파란색 씨가 입고 있죠. 그러므로 흰색 씨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럼 빨간색 씨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어떤가요? 여기 다른 이모지가 보이나요? 저기 있는 저거네요. 제시카는 유명 미술상이었어요. 많은 화가들이 그녀와 함께 일하는 걸 꿈꾸죠. 어느 날 그녀는 한 미술 수업에 들어가 놀라운 풍경을 발견했어요. 와, 누가 이 걸작을 그렸죠? 그녀가 물었어요. 3명의 예술가들이 다가왔어요. 각각이 자신이 그 그림의 작가라고 주장했어요. 제시카가 진짜 화가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저기 있는 남자예요. 그의 팔레트에는 우리가 그림에서 본 색깔들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찾을 수 있나요? 돌고래들은 숲속 호수에서 헤엄치지 않아요. 한때 엄격한 왕이 왕국을 통치했어요. 그가 살았던 마법의 마을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누구도 마을을 떠날 수 없었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서류를 갖고 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내졌죠. 마법의 왕국은 나무다리로 3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곳은 초대받지 않은 모든 손님들을 마법으로 모두 몰아낸 왕의 마법사의 감시 아래 있죠. 그는 다리를 확인하기 위해 5분마다 걸어 나갔어요. 그러고 나선 안에서 5분 동안 머물렀죠. 다리를 건너려면 9분이 걸려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 시민이 마을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는 마법사가 안에 있는 동안 약 5분 동안 다리를 건넜어요.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가 벽에 다다랐을 때 마법사는 그에게 문서를 요청했어요. 남자에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보내졌죠. 매기는 미술평론가예요. 어느 날 그녀는 독특한 예술 컬렉션으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매기는 자리에 앉아서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웨이트리스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을 때 매기는 그림들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를 물었어요. 웨이트리스는 레스토랑에 18세기 미술품만 있다고 말했어요. 매기는 즉시 그곳을 나와 그들의 웹사이트에 분노에 찬 리뷰를 썼어요. 거짓말쟁이들. 왜죠? 이 조상아를 보세요. 이 얼굴을 알아보시겠나요? 웨이트리스예요. 그녀가 300살 이상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뱀파이어가 아닌 이상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땅을 파고 유적을 탐사하고 세계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고고학 유적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돋보기를 들고 땅을 파헤쳐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세요. 고대 역사를 더듬으며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죠. 화창한 오후에 에스퀼린 언덕 주변을 거닐고 있어요. 3번째 젤라또를 다 먹었을 때 갑자기 그걸 발견했어요. 웅장한 도무스 아우레라, 일명 골든 하우스라고도 하죠. 로마 황제 네로는 기원전 64년에 이 거대한 궁전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공사는 기원전 68년에 끝났어요. 전성기에는 바티칸시 3배 크기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 건물은 금박 장식, 준 보석, 그리고 수많은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궁전에는 30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근처에 아름다운 포도밭과 동물로 가득 찬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30m 높이의 거대한 네로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팔가콜은 그 건물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었어요. 원래는 뒷벽에 폭포수가 떨어지던 연회장이었습니다.
홀은 밤낮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마다 꽃잎이 위에서 떨어지곤 했어요. 네로의 후계자들은 궁전의 재료를 모두 뜯어냈어요. 오늘날 관광객들은 주요 구조물과 물론 팔각홀을 방문할 수 있어요. 궁전은 발굴되었고 맨병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지구 반을 비행한 후 우리는 캄보디아 정글 깊숙이 있습니다. 벌레 스프레이를 가지고 오길 잘했어요. 이런 열대기후에서는 모기가 극성이에요. 숲속에 숨겨진 도시는 앙코르입니다. 그곳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참고로 앙코르라는 단어는 크메르어로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 도시는 산업화 이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연구원들은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앙코르에는 놀라운 건축물 때문에 전 세계의 방문객들이 모입니다. 거대한 사암 덩어리가 사용된 크메르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단지의 중심에는 바이온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은 216개의 웃는 얼굴로 장식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앙코르 제국 창시자의 얼굴이라고 해요. 탑들이 전에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곳은 덩굴로 덮인 미로 사원이에요. 도시는 1431년에 버려졌고 1840년대가 되어서야 재발견되었습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미국은 보통 고대 유적지가 많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여기 한 곳이 있어요. 콜로라도의 산악지대에 푸에블로원들의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메사베르데 국립공원 전역에 걸쳐 1190년대 즈음에 푸에블로인들이 지은 600개 이상의 절벽 거주지가 있어요. 절벽 궁전에만 150개가 넘는 방이 있었어요. 궁전은 사암과 진흙 반죽으로 만들어진 닫힌 건물이었어요. 발코니 하우스에 도착하기 위해 방문객들은 9m 높이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38개의 방과 2개의 키바로 이루어진 중간 크기의 마을을 볼 수 있어요. 키바는 푸에블로인들이 의식용으로 지은 전통적인 방입니다. 1300년경 메사베르데의 푸에블로인들의 거주는 끝이 났어요. 다행히도 유적지는 지금도 방문할 수 있어요. 테라코타 풍경을 좋아한다면 적절한 장소에 잘 오셨어요. 페트라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움입니다. 요르단의 사막에 위치한 그 도시는 기원전 4세기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아랍의 베두인 부족인 나바테이아인들은 소위 장미 도시에 살면서 상당한 양의 불을 축적하며 수년간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혁신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발명했어요. 페트라의 바위에 조각된 문처럼 생긴 유명한 구조물은 파라오의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페트라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해요. 2000년대 초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는 고대 마야 유적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 수도의 유적 12,000개의 건물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것은 중요성 면에서 런던이나 뉴욕에 필적합니다. 북아크로폴리스는 티칼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기원전 750년에 전적으로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족장들의 안식처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신전이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빨간색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석회암만 볼 수 있지만요. 고고학자들은 티칼의 쇠퇴 원인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질병?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 티그리스 강의 왼쪽 2개에 있는 이상한 오래된 유적은 오래된 아치형 통로입니다. 이 도시는 800년 이상 페르시아 제국의 보석이었던 크테시폰이라는 도시에 속했어요. 그 도시에는 호화로운 궁전이 있었어요. 유리 모자이크, 보석으로 장식된 카펫, 그리고 많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왕족들은 대리석을 좋아해요. 그 아치는 황궁 건물의 일부였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독립된 구조의 아치였어요.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 도시의 막대한 재산은 다른 제국들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됐어요. 마야 유적지를 더 보고 싶으세요?
치첸이트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를 가진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멕시코의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절정기에는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는 총 26개의 유적이 발굴됐어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엘 카스티오인데 지상 24m 높이로 서 있는 거대한 계단 같은 사원입니다. 그것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4명 각각의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을 포함하면 태양년의 일수인 365개의 계단이 됩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오래된 잃어버린 도시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는 우리 인간이 사냥과 채집을 바탕으로 완전한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예요. 스코틀랜드의 해안에서 떨어진 오크니 제도에 위치한 스카라브레이라고 알려진 선사시대 유적지예요. 훌륭한 복원 덕분에 그 장소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요. 날로 돌로 지어진 가구, 그리고 심지어 원시적인 화장실이 있는 선사시대의 주거지를 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그곳에서 룬 기호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 그리스! 페타치즈 좋아하세요? 우리는 고고학 유적지의 중심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로도스의 거상이죠. 청동 거인으로도 알려진 그건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도시 로도스의 항구에 서 있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어요. 그 거상은 32m 높이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조각상은 900마리의 낙타의 도움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54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파괴적인 지진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려서 방문객들은 거대한 발만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조각상이 한때 서 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폐허의 벽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 역시 폐허가 된 벽이에요. 멀리 영국 북부 지역에는 하드리아누스 방벽에 폐허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제국과 영국의 제국을 분리하기 위해 그 벽을 지었어요. 원래의 벽은 오늘날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유적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방벽은 한 해안에서 다른 해안까지 뻗어있는 117km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에는 제국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17개의 큰 요새와 수많은 감시탑이 있었습니다. 이 벽은